마지막 담배 가게. 담배 가게가 사라졌다. 해안동 거리에 하나뿐이었던 담배 가게가 자취를 감추던 겨울날, 어스름한 저녁에 내게 연적이라 할 수 있는 사내가 유명을 달리했다. 길 건너편 모퉁이에 있는 담배 가게는 신문사 골초 기자들의 단골 가게였다. 언제부터 담배 가게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떠죽거리기 좋아하는 원로들의 말에 따르면 일본식 적벽돌로 벽을 쌓고 슬레이터로 지붕을 올린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가게는 아이 일부가 창간을 했던 20여 년 전인 쌍팔년도 이전부터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물류창고의 노가다꾼들과 철공소 용접공, 기계 부품을 깎아내는 맛집 고방의 노동자들, 그리고 그물과 통발, 날론 밧줄을 사러 어구상을 드나들었던 늙은 뱃사람들 중 이곳에서 청자나 은하수, 거북선 한두 갑 좀 사보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지사야 어쨌든 나는 송고해야 할 기사를 마감하고 나면 이곳 담배 가게에서 디스 담배 두 갑을 사고 담배 한 개비를 맛있게 빨며 해안동 거리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기곤 했다. 거리를 거닐면서 붉게 녹슬고 구렁이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강철 닷줄하며 전동 톱날에 불꽃을 일으키는 쇠줄, 어두컴컴한 철공소 실내에 수북히 쌓여있는 새갈고리 따위가 풍기는 묘한 분위기를 만끽했는데 당연히 담배가 없었다면 거리 풍경에서 느껴지는 포만감은 덜했을 것이다. 담배 가게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자면 내가 신문사에 입사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늘수그레한 주인 여자를 빼놓을 수 없다. 고물상을 뒤져도 찾아보기 힘든 노터리 방식의 골드스타표 14인치 텔레비전 화면에 하루 종일 시선을 고정한 여자를 말이다. 내가 초년병 신문기자 시절부터 산전수전을 겪으며 베테랑 기자가 되는 세월 동안 주인 여자는 나이를 먹었고 그녀의 유일한 소일거리였던 골드스타표 텔레비전도 골동품 품목으로 치닫고 있었다. 담배 가게에서는 오로지 담배만을 판 것이 아니었다. 여느 담배 가게가 그러하듯이 과자 부스러기와 빵, 콜라, 주스, 소주, 맥주 따위의 식음료품과 비누, 치약, 떼수건 따위의 자파를 파는 구멍가게를 겸하고 있었던 것이다. 딴에는 구멍가게랍시고 억지로 구색을 갖춰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날 입대껏 그곳에서 담배 말고는 다른 물건을 사가는 손님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 물론 나 역시도 담배 외에 딱히 다른 물건을 사본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기연가 미연가 어령칙했다. 캔커피나 음료수 따위를 사 먹을 만도 했을 텐데 담배 외에 다른 물건을 사본 기억이 없는 것이 퍽이나 이상한 일이기는 했다. 그곳이 담배 가게라는 선입견이 돌덩이처럼 내 머릿속에 눌러앉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석회 같은 먼지가 내려앉은 가게 앞 물건들을 보고는 뭐라도 잘못 집어먹었다간 식중독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을 것이란 막연한 의심이 들어 오로지 담배만을 샀던 것 같다. 담배를 사러 가게에 들를 때마다 담배 가게가 어지간히 궁상맞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담배 가게 주인이 담배를 팔아서 과연 입에 풀칠은 하는지 목구멍에 낀 때는 벗기고는 있는지 자식들은 제대로 가르쳤는지 하는 오지랖 넓은 생각을 하곤 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예의 범절에서 벗어나는 걸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주인 여자에게 담배 팔아서 어떻게 먹고는 살만합니까?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내 물음에 주인 여자는 황금빛 금리를 살짝 드러내고 양미간에 어색한 주름 골짜기를 파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을 뿐이다. 물론 그런 반응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 여자는 장사 속이라도 손님에게 말 한마디 다정하게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타 손님에겐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내겐 마치 본인 가문의 가통이라도 되듯이 배긋한 태도로 일관했다. 내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디스 담배를 달라고 하면 주인 여자는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고이고이 모셔져 있는 석기시대 돌도끼부터
조선 말려 바람난 과부가 물레방앗간에 흘려놓고 간 나무 비녀 석건, 서로 용호 상박 우열을 다툴 만한 자격이 있는 골드스타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에만 시선을 고정해 놓곤 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눈에 감각 렌즈라도 단 듯이 곁눈질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내가 주문한 담배와 1,000원짜리 한 장, 100원짜리 한 입까지 전혀 어긋남 없이 잔돈을 챙겨 내 손에 고이 쥐어 주었다. 돈을 받고 담배를 건네주고 나면 그걸로 손님 상대는 끝이었다. 안녕히 가시라, 고맙수다 하는 흔해 빠진 인사말이 없었으면 물론이다. 하긴 담배 한 갑을 팔아 이문이 얼마나 남는다고 세상 풍파를 겪을 대로 겪은 여자가 그것도 자식 볼 때는 내게 깍듯이 인사를 하겠는가. 어쩔 땐 그녀의 태도가 밉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사시사철 몸빼를 입고 있는 담배가게 주인 여자는 자식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 생선이 수북한 고무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억척스럽게 골목길을 누비며 살아온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 나는 반감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서 친근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자잘한 꽃무늬가 박힌 빛바랜 몸빼는 주름이 지고 검버섯이 핀 그녀의 나이살과 썩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이런 감정과 더불어 한편으로 나는 단골 담배 가게의 주인이 곱게 분을 바르고 크고 초롱초롱한 검은 눈망울을 지닌 아가씨였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터무니없는 상상도 하곤 했다. 동양 출신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송창식이 작사 작곡하고 본인이 직접 노래까지 부른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노래에 등장하는 아가씨처럼 무총각들의 가슴을 쥐락펴락 설레게 하는 그런 여자를 말이다. 물론 변두리로 퇴락한 인천의 옛 중심지 골목길 모퉁이에서 당장이라도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은 구멍가게 아니 담배 가게의 주인이 젊은 아가씨가 될 가능성은 손톱만큼도 없을 터였다. 설령 담배 가게 의자에 펑퍼짐한 엉덩이를 주저앉히고 있는 아가씨가 있다 손쳐도 그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고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란 하지만 나는 담배를 사러 들를 때마다 송창식의 노랫말처럼 짧은 머리를 곱게 빗은 어여쁜 새침대기 아가씨가 정말이지 그 담배 가게의 모습을 드러냈으면 하는 스스로도 유치하게 여겼던 바람을 행여 누군가에게 들통이 나지 않을까 내심 경계하며 노인들의 쌈짓돈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두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치고는 얄만궂게도 가슴속 쌈지에 묻어두었던 담배가게 아가씨에 대한 막연한 상상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진 것이다. 3년 전 초여름 송창식의 노랫말처럼 짧은 커트머리에 곱게 머리를 빗은 아가씨가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며 늙은 주인 여자 대신에 담배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골드스타표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면서 말이다. 그 아가씨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상상했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육감적인 매력과 어벙한 백치미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가슴이 깊이 패여 이분둥만둥한 민소매 차림의 그녀의 상반신은 마치 비너스 조각상처럼 다부지고 팽팽했는데 주책머리 어깨도 나는 그녀의 3분의 1쯤 드러난 가슴 사이의 깊은 계곡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내가 디스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담배 가게 아가씨는 담배 종류를 잘 모르는지 디스 플러스 담배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그건 디스 플러스고요. 디스요. 파란색 말고 흰색. 가장 싼 거.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디스 담배를 찾으며 서랍 속을 뒤적거렸다. 무심코 여자의 가슴 계곡으로 눈길이 쏠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것이다. 도둑고양이가 생선을 무심코 물어가는 법이 없듯이 혈기왕성한 사내가 여성의 풍만한 자태를 무심코 쳐다볼 리 없기 때문이다. 단지 무심한 듯 가장할 뿐이다. 그런데 나는 좀 도가 지나쳐서 아예 넋을 놓은 채 그녀의 가슴 계곡을 내려다보았고
마침내 담배를 찾아 들고 고개를 치켜든 그녀와 그만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해우하듯이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는 안색이 발갛게 달아오르더니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성남 말벌처럼 쏘아붙였다. 아저씨 정말 엉큼해. 그녀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그만 시체말로 홀딱 반해버렸다. 그리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녀에게 호감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천연덕스럽게도 이것저것 되지도 않는 말을 건네붙이며 수작을 걸었다. 연애 경험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첫사랑에 실패한 이후로 줄곧 외롭게 독수공방하며 방바닥만을 긁어왔던 나로서는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담배 가게를 나오면서 나는 담배 가게 아가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 휴대전화에 입력해 놓을 수 있었다. 첫 데이트는 분위기가 썩 괜찮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이뤄졌다. 우리는 해물 파스타와 맥주를 개걸스럽게 먹었다. 나는 맥주 3병을 마셨고 그녀는 파스타를 2접시나 혼자 먹어 치웠다. 우리는 식욕을 채우는 틈틈이 시잡잖은 대화를 농담처럼 주고받았다. 조상훈이야. 직업은 아이일보 문화부 기자. 아이일보? 우습다. 아이일보라니. 어린이들이 보는 신문이야? 아니, 영문 이니셜 I야. 회사가 역같이 변해서 누가 어느 신문사 기자냐고 물어보면 쪽팔려서 그렇게 말해. 내 이름은 금초롱. 담배 가게집 무남 동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백수처녀. 백수처녀라. 무슨 무속인 이름 같은데 재수없어. 백수의 고통을 알기나 해? 그런 농담 어린 말들을 주고받다가 그녀는 갑자기 얼마간 심각한 표정이 되어 내게 따분한 질문을 던졌다. 기자는 돈 많이 벌어? 그딴 건 왜 물어? 좀 비싼 레스토랑 같아서. 레스토랑 사장이 내가 신문에 소개 기사 내줬다고 무료 식사권 준 거야. 노동조합 방침과 기자협회 윤리 강령이 금품이나 향응을 절대 받지 말라고 하지만 어차피 추가 메뉴는 따로 돈을 내야 되니까 공짜 대접을 받는다고만 할 수는 없지. 사실 무료 식사권은 마케팅 차원에서 적당히 뿌려대는 거야. 좋겠다. 5월. 돈 안 내고도 근사한 곳에서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맹세컨대 공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래? 나는 공짜가 좋은데 문화부 기자라고 했지? 그럼 공짜 영화표도 얻을 수 있겠네. 난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 선머슴처럼 깔깔거리는 초롱에게 알밤을 먹이며 나는 과장되게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기자의 삶이란 일생을 가난과 씨름하면서 사는 거야. 궁색한 살림에 찌들어 비실비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판국이거든. 그렇게 죽을 둥 살둥하며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는 거지. 그래서 취재와 상관이 없는 사적인 편의를 받을 수 없어. 초롱이 내 열변을 중간에 끊어 나는 말을 중동무의할 수밖에 없었다. 얼씨구, 당신 정말 안 됐어? 뭐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주제넘게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잖아. 나는 우스워 죽겠다는 식으로 깔깔거리면서도 어색하게 물잔을 어루만지고 있던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눈망울이 물끄러미 나를 주시했다. 힘내. 당신은 정말 좋은 기자가 될 거야. 고무공처럼 통통 튀고 에너지가 넘치는 쾌활한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귓전을 어루만졌다. 횡단보도 앞에 섰다. 길 건너에서 바라본 담배 가게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지난 10년 동안 단골로 드나들며 내게 특별하고도 미우나 고우나 정이 붙었던 담배 가게가 낯설어지게 된 것은 이태정 가을 무렵이었다. 그해 가을 나와 초롱은 헤어졌고 어느 날 그녀가 시집을 갔다는 소식이 아름아름 전해졌다. 때마침 시당국에서는 담배 가게가 있는 해안동 거리 한 구역을 아트스테이션이라는 예술인 거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곤 일사천리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
상인들과 원주민들을 닭몰이하듯 쫓아내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담배가게마저 속절없이 허물어졌다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초롱가의 아련한 인연마저도 표백제로 탈색을 하듯 싹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초롱의 어머니는 이주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홀로 남아 빈 건물들과 이미 철거가 돼 반파되었거나 골조뿐인 건물들만이 남은 거리를 지켰다. 나는 창틀과 문이 뜯겨나간 건물들에서 마치 하이에나 떼의 습격을 당해 살점이 뜯기고 내장이 파헤쳐져 해골만을 남긴 채 초원에 버려진, 그리고 한때는 강활한 초원의 초목들의 일렁임을 가득 담고 있을 촉촉한 두 눈망울마저 파먹혀 공허한 두 눈으로 행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초식동물의 사체를 떠올렸다. 아침에 직속부장과 한바탕 언쟁을 벌인 기억이 살풍경한 거리에 더해져 기분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출근해서 신문을 보니 전날 내가 출고한 기획기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내 기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이제 막 수습 딱지를 뗀 후배 기자의 육하원칙도 맞지 않는 기사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편집 과정에서 지면 사정상 타면으로 기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정치면부터 종합면, 사회면, 문화면, 그리고 심지어는 체육면과 황천길로 떠난 고인들의 명단이 실린 부음 소식란까지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내가 쓴 기사는 실험실 실험 접시에서 증발한 화공약품처럼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발정난 수캐처럼 쫓아다니며 뒤를 캐고 치재원들로부터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의 자식벌이 되는 육두문자와 백가죽의 철판 돌렸느냐 하는 공갈 협박에 시달려가며 어렵사리 취재하고 좋기 20개 비가 넘는 담배에서 분출하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등 수백 종의 발암물질을 폐부에 빨아들이며 작성한 기사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 삭제된 것이었다. 나는 담당 데스크인 김 부장에게 득달같이 달려갔다. 기사가 빠진 이유가 뭐죠? 머리 꼭지까지 치밀어 오르는 혈압을 애써 낮추며 나는 부장에게 따지듯 물었다. 광고주 주어져봤자 득될 것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래? 김 부장은 까칠하고 건조한 말로 응수했다. 광고 몇 푼 때문에 기사를 엿바꿔 먹자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조 기자, 선배한테 그 따위 말밖에 못해? 언론인의 양심과 기자 정신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선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뭐 술주정으로 한 소리는 아니겠지요? 야, 이 새끼야, 혼자 잘난 소리 하지 말어. 사장이 기사 빼라고 닥달하는데 난들 어떡하겠어? 나도 골백번 이 짓거리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동안 조 기자가 노조 간부 맡으면서 회사 들쑤시고 다니는 통에 내 처지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알기나 해? 회사에서 자넬 경기도 변두리로 전출시키려는 걸 내가 막았다고. 기자정신, 양심, 그거 다 똥 밟는 소리 된 지 오래야. 사장이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는 걸 왜 노조는 못 막고 입 닥치고 있는 거야? 시발, 언론 자유, 편집권 독립, 기자 정신하며 주둥이 나불대던 새끼들은 다 어디로 기어 들어갔어? 회사에서 문 닫겠다고 하니까 노조 탈퇴하고 반토막난 월급도 제때 안 나오는데 찍소리도 못하잖아. 회사가 아무리 쪽같이 변해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도 못 주는 주제에 사장 지가 뭔데 편집국 일의 간섭입니까? 조 기자, 솔직히 현역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 건드려봤자 우리에게 득될 거 하나 없어. 시에서 협조받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나도 처음엔 기사 못 빼겠다고 버텼지. 그런데 나보고 이번 달에 광고 얼마 했냐고 추궁하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문화부에서 광고 나올 게 뭐가 있겠어? 시발,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빌고 대가리 박으라면 박을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김 부장과 더 다퉈봐야 이미 누락된 기사가 다시 지면에 실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김 부장 말대로 편집국 데스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철두철미하게 비겁해지고 변해버린 탓이다. 변심한 애인에게 달콤했던 옛 추억을 상기시키며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일이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현실에 타협하고 허리를 굽히기로 작정한 먹물들의 양심에 호소해봤자 벽에 대고 통곡하는 것에 불과했다. 차라리 무심한 허공에 대고 떠드는 것이 골백번 나을성 싶었다. 떠들어봐야 매사에 빼딱한 놈이 괜히 사나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더 이상 따지는 것을 단념하고 말았다. 나는 두개골이 부서질 것 같은 흡연 욕구를 느끼며 복도로 나왔다. 내 손끝은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구겨진 채 꽂혀있는 담뱃갑을 꺼내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젠장 담배는 없었다. 담배를 빌릴까 해서 편집국 안을 두리번거렸다. 기자들 대부분이 취재 현장으로 나간 터라 담배를 빌릴 수가 없었다. 금단 현상으로 넋이 나간 마약 중독자처럼 내 발걸음은 흔들거리며 담배 가게로 향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길을 건넜고 담배 가게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출입문 옆 탁자에 뿌리를 박은 듯 얹혀있는 골드스타표 텔레비전에서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을 뿐 초롱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무남 동료와 내가 잠시나마 사귀었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내게는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만약 우리가 연인 관계라는 걸 알았다면 초롱의 어머니와 나는 담배 가게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닌 무척이나 서먹서먹한 대면을 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나는 담배를 사기 위해 멀리 신포동 유흥가 초입에 있는 편의점까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을 테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초롱과의 만남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왔고 내 기억 속에서 초롱의 어머니 신분도 연인의 모친에서 그저 담배 가게 주인 여자로 되돌려졌다. 나는 가게 안에서 엉거주춤 선 채 장모가 될 수도 있었던 주인 여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그러나 10여 분이 지나도 담배 가게의 주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채워지지 않은 흡연 욕구로 머릿속과 가슴속이 부풀 대로 부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을 소진했고 차라리 다른 담배 가게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가게 유리문을 밀었다.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스키용 고글을 쓰고 커다란 등산용 배낭을 짊어진 사내가 문을 밀어젖히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사내가 완강한 힘으로 문을 밀고 들어와 나는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담배를 사러 온 손님인가? 그러나 그런 내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기까지는 불과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 사내는 내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먼저 출입문 잠금 장치를 돌려 문을 잠그고는 배낭에서 묵직한 쇠사슬을 꺼내서 유리 출입문 손잡이에 칭칭 감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른 주먹만한 자물쇠를 쇠사슬에 채웠다. 자물쇠가 철커덩 잠기는 순간 심장이 덜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스키 고글을 쓴 사내는 고글을 이마 위로 올리더니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다. 당신은 뭐야? 담배 사러 왔는데. 사내의 눈빛과 인상이 꽤 험상궂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는 쥐구멍을 찾듯이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다. 나와 사내의 시선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출입문 바깥으로 향했다. 가게 앞 차도에 승합차 2대가 멈췄고 야구 모자를 쓰고 야구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앞다퉈 쏟아져 나왔다. 야구 모자와 야구 점퍼 차림의 사내들의 손에 야구 방망이라도 들려 있으면 누가 봐도 아마추어 야구단이나 야구 동호 회원들로 보였을 텐데 아쉽게도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대신에 곡괭이와 건축 현장에서 빠루라고 부르는 노루 발무법이와 오한마라고 부르는 해머 등이 각각 지어져 있었다. 비록 내 머리가 아둔하고 눈칫밥이 석 달 금은밤 찬밥 수준이었지만
야구단 복장을 한 사내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이라는 걸 모를 일은 없었다. 결코 평범하다고 할 수 없는 고약한 인상의 용역업체 사내들은 담배가게 출입문 앞에 위압을 부리듯 도열했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소방차와 구급차, 순찰차, 전경버스, 당초의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을 상징한다며 나라라 인천이라는 뜻으로 장명한 플라이 인천이라는 영문 선전 문구가 선명히 새겨진 시청 행정차가 잇따라 도착했다. 한때 일각에서는 그 문구의 해석을 두고 외국인들이 똥파리 인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둥 의견이 분분했었다. 이런 젠장, 철거반원들하고 경찰놈들은 꼭 떼거리로 등장한단 말이야. 고글을 쓴 사내는 유리 출입문에 코가 뭉개지도록 얼굴을 대고 바깥 동정을 살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잽싼 손놀림으로 배낭에서 한 말들이 석유통과 심지를 박은 소주병, 한때 이소룡의 비장의 무기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금도 몇몇 중국 무술 마니아급 청소년들 사이에서 애장품으로 사용되는 쌍절곤을 꺼냈다. 나는 배낭에서 쏟아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물건들을 바라보며 이거 뭐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어 쓴 웃음만을 곱씹었다. 형씨,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만 좀 나갑시다. 나는 자유공원 정상에 서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처럼 거대한 책으로 가게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내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자 사내는 쌍절곤의 원조격인 이소령 선생이 살아 돌아와 보았어도 혀를 차고 감탄할 만한 능수능란한 솜씨로 쌍절곤을 돌리면서 짧고 각이진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맘대로 나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다. 형씨가 뭔데 사람을 맞고 나가라 마라 이 난리입니까? 당신 행동은 납치, 감금, 협박, 폭행이란 말이오. 행자 부릴 생각이면 사람 잘못 고른 거요. 나는 뿔뚝성이나 마구 들레면서 치받을 듯이 사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자 사내는 쌍절곤을 겨드랑이에서 허리 뒤로, 허리 뒤에서 겨드랑이로 바람을 가르며 번갈아 돌리더니 그것을 위협적으로 내 코앞까지 내밀었다. 내 콧대가 조금이라도 높았다면 코뼈가 가루가 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쌍코피 정도는 좋게 터졌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간격을 두고 쌍절곤이 내 코를 스쳐갔다. 나 말이야, 나는 이 집 사위야.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사위라면 금초롱 씨 남편? 아내를 아쇼? 사내의 양미간 주름에 경련이 일더니 사내는 뒷걸음치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협박조로 말을 이었다. 당신 아이 일보인지 아이고 일본지 하는 삼류신문사 기자지? 내 입으로 삼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적어도 인천하고 경기도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메이저급 신문사로 치는데 삼류든 삼식이류든 어쨌건 이거 만나서 반갑소. 아내에게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 아내가 한때 덜 떨어진 기자 농가 사기였다고 하더니만 바로 당신이었군. 이런 데서 흉한 꼴로 만날 줄이야. 헌데 아내 얘기하고는 영 딴판으로 해반죽으로 하게 생겼는걸. 하하. 바깥에서 경찰들의 무전 교신 소리와 사이렌 소리, 메가폰 소리가 시끄럽게 뒤섞이고 있었다. 나는 청개 귀신에 홀린 듯 반쯤 넋이 나간 채 범상치 않은 사내와 또한 사내 이상으로 범상치 않은 물건들인 석유통, 쌍절곤, 하염병 따위의 물건들을 한눈으로 홀리고 또 다른 눈으로는 소란스런 바깥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어찌됐건 나는 감금당했기 때문이다. 이봐 조기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유리문 너머로 중부서 정복과 장반장이 코를 유리에 밀착한 채 뜨악한 눈길을 내 쪽으로 던지며 말했다. 저요? 취재 중입니다만. 나는 엉겹결에 대답했다. 취재는 무슨 얼어 죽을 취재야? 뭐해? 거기서 나오지 않고.
반장님, 지금 제 꼴이 안방 문지방 넘나들듯이 제 맘대로 나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까? 내가 어깨를 으스게 보이자 장 반장은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짐작이라도 하는 표정으로 담배 가게 안을 살펴보더니 끌당을 차며 뒤로 물러섰다. 사내는 심상찮게 돌아가는 바깥 상황을 휘둘러 보더니 탁자와 의자, 음료수 상자 따위를 가게 출입문 앞에 쌓아 바리게이트를 쳤다. 그리고는 한 말들이 기름통 뚜껑을 열더니 바리게이트에 고루고루 끼얹었다. 알싸한 신어 냄새가 콧날을 시큰하게 찔렀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속히 투항하십시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을 계속 방해하면 강제 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 기동 내의 방송 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고방송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동네 양아치들이 힘없는 학생 한 명을 붙잡고선 가진 돈 있어? 다 내놔. 돈 없다고?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하는 투로 요점만 콕 집어서 말한다. 젠장, 이 자식들은 담배를 사러 온 것뿐인 나를 숫제 사내와 공범으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공범으로 몰린 것에 대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무슨 영문에선지 이상하게도 나는 사내와의 공범의식에 젖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내에게 인질로 붙잡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니, 곡을 쓴 사내의 사연을 들으면서 내 공범의식은 결코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굳어져 갔다. 일촉즉발의 바깥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주마등 같은 지난 일들을 주저리 주워 섬겼다. 아, 아내는 참 불쌍한 여자였어. 천의 고아였거든. 보육원에 있던 그녀를 장모님이 입양했던 거야. 아니, 비록 내가 그분의 딸과 혼인을 해 사이가 되었지만 내겐 친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시지. 그분은 자식이 없었어. 애초에 남편이 없었으니 자식이 있을 턱이 없었겠지. 장모님의 과거를 내가 다 꿰지는 못하지만 주워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분도 부모가 없는 신세였대. 전쟁통에 고아가 됐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태어나 부모에게 버림받았는지 그런 사연까진 모르겠어. 다만 홀로 떠돌던 장모님은 이곳에서 양공주 생활을 한 거야. 흑인 병사를 따라 미국에 건너가기도 했지만 대개는 몸만 망치고 부평초처럼 어디론가 떠돌아다니다가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는 신세로 전락했겠지. 그런데 그분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살아왔던 거야. 한많고 더러운 세상에 복수라도 하듯이 말야. 그리고 푼푼히 모은 돈을 가지고 결국은 조그맣지만 번듯한 건물을 샀고 구멍가게를 냈어. 바로 우리가 정거 농성하고 있는 이곳을 말이야. 순간 나는 그 대목에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거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지. 나는 그저 담배를 사러 온 손님일 뿐. 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나의 반론에 사내는 토를 달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이 많았던 그분은 고아였던 내게도 도움을 주었어. 내가 비록 실업계 고등학교지만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장모님 덕분이었어. 하지만 나라는 인간은 부모 없는 고아라서 그랬는지 한때 개망나니 인간 개말종이었어.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싸움질을 일삼아 경찰서에 붙들려가는 일을 밥 먹듯 했어. 그런데 그분은 내가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도 나를 결코 원망한 적이 없었던 거야. 장모님은 진정 나를 그분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보듬어 낳은 자식처럼 대해줬는데도 나라는 인간은 그런 은덕을 입으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면서 살아왔던 거지. 우여곡절 끝에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물을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몹쓸 놈인지 깨닫게 된 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어. 이 세상은 나 같은 천덕꾸러기에다가 불우한 고아에게 야박스럽기만 했거든. 그래서 그분이 내게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비록 내가 사고를 치고 다닐 적에 장모님이 아내를 양녀로 삼았지만 그분은 나를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대해주었어. 물론 나도 친어머니처럼 여겼고 돈벌이를 하러 지방 공사장을 전전하면서도 결혼 전까지 아내와도 친남매처럼 지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초롱이가 형씨 얘기를 자주 꺼내더군. 선머슴 갔던 계집애가 형씨 얘기를 할 땐 얼마나 수줍어 하던지 내가 다 질투가 날 정도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나는 달콤한 행복에 빠진 그녀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어.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초롱이가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병원에 가봤지만 병명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래. 형씨와 헤어지고 연락을 끊은 때가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 내가 초롱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살아있는 동안 그녀 곁을 지키며 돌봐주는 것뿐이었어. 형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 역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거든. 내가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자 초롱이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흔쾌히 승낙을 했지. 그리곤 곧바로 우린 단출하게 혼인식을 올리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어. 비록 신혼살림을 병실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꽤 지난 모양이었다. 어느새 바깥엔 구경꾼들이 개미떼처럼 모여들어 방패를 앞세운 경찰 병력의 저지선 너머로 고개를 빼뚜름하게 치켜 세우고는 사내와 내가 있는, 아니 우리들이 정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담배가게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경찰 병력도 불어나 있었다. 사내가 얘기를 풀어놓는 동안 정복과 장반장과 신문사 편집국 김 부장이 걸어온 전화가 서너 차례 내 휴대전화를 울렸으나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기자 양반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나가도 좋아. 형씨는 함께 나갑시다. 일 없으. 아내는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고 이곳을 꼭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거든. 추억이 간직돼 있는 곳이라면서 눈을 감았단 말이야. 나는 초롱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묻고 싶었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내 입술은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내가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내는 바리게이트로 삼은 물건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쇠사슬과 잠금장치를 풀더니 내 등을 떠밀었다. 형씨, 잘 가라구. 사내의 완강한 완력에 바깥으로 떠밀리듯 나온 나는 전투복을 입은 경찰 기동대원들과 야구복장을 한 철거반원들, 구경꾼들, 공무원들, 취재기자들의 시선이 모아진 횡댕그렁한 공간에 우두망찰하게 섰다.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스트로보 불빛이 터졌고 119 구조대원들이 마치 나를 두들겨 패기라도 할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구조대원들을 뿌리치며 담배가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형씨, 정말 좋은 기자가 되어야 돼. 사내는 걸걸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더니 곧바로 서둘러 출입문을 닫고 안으로 사라졌다. 성가시게 구는 119 구조대원들을 뿌리치자 정복과 장반장과 편집국 기부장이 다친 데 없냐 하고 호들갑을 떨며 내 앞에 불쑥 나타났다.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어깨를 으스케 보이고는 장반장이 담배를 갑채 빼앗아 들고 추위에 곱은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겨우 뽑아 불을 붙이고 연기 한 모금을 깊게 빨았다. 가슴속 한쪽이 허물어진 듯 허탈감이 들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장반장에게 묻자 그는 뜨악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무얼? 저기 담배가게 말이오. 어쩌기 멀었지. 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가야지.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입니까? 곧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거야. 아니, 고작 담배 가게에 불과한 개딱지만한 건물인데 특공대라니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말이 될 법한 소립니까? 상부 방침이야. 장반장은 냉갈령을 부리는 말투로 말하고는 무전기를 한쪽 귀에 댄 채 몸을 돌려 경찰 병력 속으로 사라졌다. 동시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나와
구경꾼들을 저지선 밖으로 멀찍이 내몰았다. 조 기자, 어서 가자고. 보상금 몇 푼 더 받자고 떼쓰는 거 어디 한두 번 봐? 저 사람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까지 뭐 죽기라도 하겠냐고. 저 지랄하다가 돈 몇 푼 더 받아 먹으려는 수작이겠지. 시에서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년 여름 세계도시 엑스포 개최 전까지 예술인 거리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저 담배 가게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잖아.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나는 김 부장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모인 군중들과 경찰 기동대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내가 앞을 헤집고 나아가려 할수록 경찰 기동대원들의 방패벽은 더욱 완고하게 나를 밀어제쳤다. 나는 땀 냄새가 풀풀 묻어나는 군중들 속에 파묻힌 채 자꾸만 뒷걸음질 치다가 그 바람에 뒤로 벌렁 넘어졌다. 구경꾼 서너 명의 구둣발이 정강이와 손가락, 얼굴을 치디겨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내 비명은 경찰 기동대의 군홧발 소리와 와르르 유리장이 무너지는 소리, 유정처럼 분출하는 소방 호소 물소리, 펑하는 폭발음, 군중들의 외마디 탄식에 한데 묻혀들더니 곧이어 검은 연기와 하염이 치솟아 뜨겁게 달아오른 겨울 저녁의 허공 속으로 경류가 되어 맴돌며 사라져갔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웬일인지 나는 자꾸 허방을 짚었다.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발목이라도 걸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쑥덕거리는 군중들의 뒷모습과 경찰 기동대원들의 두터운 장벽 너머로 노기를 띈 듯 솟아오르는 시커먼 연기와 이글거리는 화염에 시선을 두는 것뿐이었다. 한동안 그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던 나는 사내의 몸뚱어리가 흰색 천에 덮여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천 밖으로 시커멓게 탄 사내의 맨발이 배주룩이 드러났다.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고 황급히 문이 닫혔다. 기동대원들과 철거반원들, 군중들을 해치며 구급차가 느릿느릿 움직였다. 이어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 불빛을 전멸하며 내 앞을 지나 주랭낙치듯 아스팔트에 내리깔린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갔다. 내 앞을 스쳐 지나가는 구급차에 눈길이 닿은 잠시 동안 나는 사내가 결코 산목숨으로 끌려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구급차가 내 시야에서 벗어나자 나는 젖은 솜처럼 무겁게만 여겨지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뼈에 금이라도 갔는지 손가락에 통증이 점해왔다. 검지 손톱은 지디겨져 피가 맺혀 있었다. 맥이 빠져 옴짝달싹 할 수 없었으나 편집국 회식이 있다는 김 부장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는 될 수 있는 한 회사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싶어졌다. 마침 영업용 택시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났네. 골목길 어귀에서 아래 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포위됐네.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자자자자자자. 하늘빛이 노랗다. 아자자자자자자. 아, 나는 지금 담배 사러 간다. 송창식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중년의 택시기사는 카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송창식의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볼륨을 줄이면서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내게 물어왔다. 목적지를 정해둔 바 없었기 때문에 잠시 당황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입안에서 맴돌고 있는 담배 가게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반쯤 꺼내놓다가 황급히 가까운 응급실로 갑시다 하고 고쳐 말했다. 그리고 어쩌며 내 흡연 이력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담배 한 대를 뽑아 물고는 불을 붙였다. 손님,
차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 속으로 눈을 흘기며 짜증 어린 소리를 냈다. 나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거울 속 택시기사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는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았다.